안녕하세요. 서연의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 훈훈하면서도 통쾌한 내용인데요.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꼭 찾아온다고 느껴지죠. 오늘 사연도 재미있게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60대 초반 남자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춥더라고요. 다들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다른 계절보다 겨울을 유난히 싫어하는데요. 그 이유는 어릴 때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우리 집은 추워도 오들오들 떨기만 했었는데요. 제대로 된 이불은 물론 옷도 없어서 다들 모여서 서로 체온으로 몸을 녹이곤 했어요. 사실 우리 세대가 어렸을 때 기억을 좋아했던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들이 술이 들어가서 어릴 적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더 힘들었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특징인데요. 저는 정말 평범하게 가난했던 것보다 더욱 가난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정말 시골이라 지금 말해도 아는 사람이 더 적은 곳에서 태어났어요. 지금도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현재 사는 곳은 그래도 광역시예요. 제가 태어난 고향은 광역시는커녕 인구가 5만 명도 되지 않는 아주 소도시였고 지금도 발전되지 않은 곳이에요. 저는 그런 시골 동네에서 가장 못 사는 집에서 6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희 집은 못 살만한 시골집 중에서도 특히 더 못 살만한 집이에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집인데 사실 그걸 집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문은 있고 방도 있긴 했지만 불법으로 건축한 것이라 여름에는 밖이 더 덥고 겨울엔 안이 더 따뜻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하지만 좁은 집에서 6남매가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게다가 화장실도 없어서 마을에 있는 공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불법으로 개조된 집이라서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가족들끼리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곤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밤새 참거나 요강에 싸곤 했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제대로 씻지도 못했는데 급한 대로 아침에는 수건에 물을 묻혀서 서로 닦아주곤 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다들 화장실은 있었던데 마을에서 화장실이 없는 집은 우리 집이 유일했습니다. 어릴 때 화장실이 없는 집이라고 하면 다 우리 집이란 것을 알아서 우리 집이 특별히 더 가난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더구나 저는 엄마라는 존재를 태어나서 본 적이 없지요. 겪어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고 50일 정도 되었을 때 엄마는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다고 하시며 집을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직업이 없이 동네에서 다른 집 농사를 돕거나 식당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었는데 어멜리는 그렇게 살기가 더욱 싫다며 밤에 식구들이 잘 때 나가셨답니다. 제 위로 형 2명과 누나 3명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제일 큰 형이면서 장남을 제외하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심지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고 어머니도 그런 증언을 해요. 남들은 그래도 본인 소유의 집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하지요. 우리 집은 제대로 된 집조차 없었고 아버지는 직업 또한 없어서 때로는 집을 나가 옆 동네에 가서 공사를 하거나 청소를 하시며 돈을 벌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셨는데 사랑과 돈은 별개라는 것을 아시죠? 아버지가 얼마나 돈을 벌어오셨다 하더라도 우리 집은 6남매가 있어 아무도 배부르게 먹은 적이 없습니다. 과자는 당연히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고 밥은 먹어도 모두가 배가 고팠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먹겠다고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때때로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먹으라고 당근이나 감자를 주시곤 했지만 그것으로 겨우 배를 채웠다 해도 허기짐이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옆집의 형준이 어머님도 밭에서 말씀하던데 외출하여야 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으시고 팔 수 없는 농산물들을 우리 집에 많이 가져다 주셔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제가 못 먹어서 몸집이 너무 작으니까 따로 저만 데려가서 사과 같은 것을 주시곤 하셨는데요. 저는 혼자 먹기가 미안해서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과 나눠 먹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다른 것보다 우리가 먹지 못하는 게 그렇게 안타까워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살면서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온전한 새 것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가난하니까 밥도 못 먹어서 키가 작은데 그래도 물건들과 옷은 모두 형들과 누나들이 물려준 것을 사용했었어요. 그렇게 구겨졌고 엉망인 옷을 입고 다니니까요. 옷도 금방 다 상해서 옷이 아니라 무엇인지 모를 거적대기를 입은 모양이었습니다. 누나들과 작은 형도 큰 형이 사용했던 것을 물려받았는데 애초에 큰 형이 동네에서 버려진 물건과 옷들을 가져와서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물건들이나 옷은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배고픔이었습니다. 근영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상업고등학교도 졸업했지만 바로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그래도 큰 형이 취업을 하니까 다행히 숨이 조금 트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집에 있는 게 매우 부족해서 빚만이 진 채로 벌어도 끝이 없는 반복되는 삶이었죠. 누나들은 중학교를 다니지 않고 졸업하지 못한 채로 3명이 모두 공장에 입사하여 일했고 집에 모인 돈은 모두 가져갔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키우시며 돈을 돌리셔서 빚을 갚는 데 모든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한 명도 배부르게 먹은 적이 없었는데 우리 시절에는 도시락을 들고 다니곤 했어요. 그러나 도시락에 넣을 밥조차 없어서 한 명도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간 적이 없었답니다. 저는 그나마 누나들이 가져온 빵을 한 2개씩 가져갔지만 그것도 매일 있던 일이 아니라서 정말 배가 고팠을 텐데요. 배고픈데 배가 소리를 내서 창피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집에서 과일이나 간식을 가져오면 저도 나눠 먹는 것을 하지만 나중에는 저만 집에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아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가방에서 꺼낼 도시락이 없어서 학교에 있는 식수대에서 물만 죽어라 마시고 먹은 게 없으니 학교에서 집중을 잘하지 못했죠. 그래도 저는 막내이자 아들이라서 형들과 누나들이 남기는 음식을 안 먹고 제게 주셨는데요. 그래도 부족함은 여전했습니다. 더구나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친구들이 괴롭히거나 놀리지는 않은 것 같았는데 제 인생의 지옥은 10살 때 시작되었습니다. 형만이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덩치도 또래에 비해 크고 매우 짧은 머리를 가진 살짝 통통한 친구였습니다. 원래 형관이와는 시골이 다 그렇듯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였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형만이네 밭에서 일하시고 돈을 못 받은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원래 마을에서 일하시고 돈을 받으셨는데 형만이네가 유독 돈을 늦게 주는 경우가 많아서 형만이네 집에는 잘 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형만이 아버지를 급하다고 부르며 돈을 2배로 주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가서 일주일이 넘게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돈을 한 달이 지나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달라고 해도 다음 날에 주겠다고 하면서 한 달 동안 주지 않으니 아버지도 화가 나서 왜 돈을 주지 않냐고 대문 앞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쳐다보고 결국 그 일로 인해 아버지가 형만이와 싸우셨는데 싸움이 격해지면서 아버지가 넘어져 다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정당하게 한 일의 대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다치고 돈도 받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셨어요. 그것을 본 형들이 형만이네 집으로 가서 왜 우리 아버지의 노동대가를 주지 않냐고 따져 결국 형만이네로부터 돈을 받아왔는데 그 이후로 형만이네는 우리 집을 아주 극도로 싫어했어요. 동네에 소문을 내고 우리 집을 집중적으로 따돌리고 괴롭히는 것으로 우리 집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러 가면 그 집에 가서 난리를 치며 우리 아버지를 쓰냐고 왜 그러느냐고 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도 점차 아버지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받아야 할 돈을 받았는데 우리 집은 억울하게도 배신자 집안이 되었고 공공적인 적으로 여겨졌어요. 그 이유는 형만이 당시 마을 이장이었고 권력이 매우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장에게 양보하기 위해 우리 집과는 대화조차 하지 않았고 간간히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던 형준이 어머니도 더는 우리 집과 교류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우리가 당근이나 감자를 주는 것을 좋아해 주셨기 때문에 배고프면 뭐라도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곳조차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버지께서 결국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서 일을 하셨지만 오고 가는 시간도 있으니 체력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실 동네 주민들에게는 지금도 나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행동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도와주면 자기들이 피해를 보게 돼서 그건 당연한 거였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원망스럽지 않아요. 물론 이장이 그러든 말든 계속해서 도와주면 좋겠지만 그건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것 같고 현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다들 알잖아요. 그래서 속상했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형만이네는 경우가 달랐던 것이죠. 그렇다면 애초에 우리 아버지께 돈을 제대로 주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경만이는 본인 집 가족들이 우리 집을 무시하니까 본인도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시골이라 학생이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형만이는 특유의 그 뱃살이 나온 덩치로 애들을 통솔하며 대장 노릇을 하고 매일 저를 못살게 굴었어요. 거지 새끼, 넌 옷이 그거밖에 없냐? 야, 무슨 쓰레기를 입고 다니냐? 특히 제가 형과 누나들의 옷을 물려 입었는데 그마저도 다 낡은 것들이라 저는 작은 형의 그나마 나은 검은색 옷을 입고 다녔지만 형만이는 그런 나를 놀렸다. 또한 우리 집에 화장실이 없어서 잘 씻지 못해서 냄새가 난다며 제 곁에 오지도 않았다. 친구들이 나와 놀면 더러운 것이 묻는다며 같이 놀지 않아서 나는 자연스럽게 왕따가 되었다. 화장실이 없어도 학교에 일찍 와서 비누로 학교 화장실에서 씻어서 더럽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더러우니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를 것이다. 신발도 형들이 물려준 것을 신었지만 솔직히 신발이 조금씩 너덜거리긴 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너덜거리는 신발을 형만이가 자주 밟아서 나중에는 신을 수조차 없었다. 또한 형만이는 일부러 내 발을 걸어서요. 넘어지게 만들고 옷에 분필 지우개를 던져서 더럽게 만들고 정말 유치하고 지독하게 저를 괴롭혔어요. 학교가 끝나고 놀 때 당연하게 끼워주지도 않았고 심지어 학교 체육 시간에도 저를 의도적으로 따돌렸습니다. 저도 나름 반항해보고 싶었지만 그 당시엔 저는 못 먹어서 몸집도 작았고 형만이는 컸으니까 물리적으로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생각보다 대항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괴롭힘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니 더욱 심해졌는데 특히 우리 지역은 중학교가 남자와 여자를 따로 나누어 입학을 하기 때문에 괴롭힘의 정도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단순히 놀리는 것으로 끝났지만 중학교 때는 인격 모독도 있었어요. 심하고 특히 제가 떠나서 우리 집 가족들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혼자 울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를 도와주는 어른들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얘야, 너 엄마가 도망갔지? 너희 집이 가난해서 그러는 거잖아. 너희 아빠도 아직도 남의 집에서 일하는데 이제 우리 동네에서 일도 못하는 거잖아. 대꾸하기 싫어서 무시하니 왜 무시하냐고 제 앞을 가로막고 소리를 질렀어요. 물리적으로 형만이는 키가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너무 위협적으로 느껴져서 저는 형만이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악몽을 꿨고 학교를 가는 것도 싫어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형이 자기가 잘 말해보겠다고 형만이를 보러 학교에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형만이가 아버지께 그 사실을 이야기해서 학교가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형은 그냥 형만이를 괴롭히지 말라고 부탁하여 없는 살림에 사탕까지 사서 주었는데 형만이는 자신이 옳았다며 사실 없이 날조했어요. 더구나 그 자리에 다른 친구들도 있었는데 다들 어떤 말을 내뱉었는지 들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괴롭혔던 것이 형만이었는데 오히려 피해를 입은 제게 혼을 내며 왜 그것을 그렇게 크게 만들었느냐고 화를 내셨어요. 형만이 아버지가 학교의 혜택을 많이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절의 혜택을 많이 받았던 시기였죠. 형만이 아버지는 이장이어서 학교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는 단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형만이 아버지는 촌지를 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제가 뚜렷하게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아도 모른 척 하시며 오히려 형만이를 더 챙기시고 하셨어요. 그때 받은 상처는 아직도 잊지 못하겠다고요. 그때 받은 상처는 아직도 잊지 못하겠다고 말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형만이 아버지는 저에게 와서 형만이 괴롭히면 가만 안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속으로 괴롭힌 건 제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형은 저에게 오히려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그때부터였을까요? 가난에 한이 맺히기 시작하며 반드시 성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저를 싫어하던 선생님들의 시선도 견뎌내고 형만이의 괴롭힘도 견뎌내며 죽어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공부하여 성적이 좋게 나오니까 저를 칭찬해 주시던 선생님도 계셨고 다른 친구들도 조금씩 슬며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집에서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시절 저에게 공부는 절박함이었습니다. 형들과 누나는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공부하는 사람인 저를 발견하여 돈을 모아 저를 도와주었고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는 상업고등학교였는데 우리 지역이 아니고 옆 도시에 있는 학교였어요. 그 학교는 나름 알아주던 학교였죠. 좋게 봐주신 선생님이 따로 불러주셔서 꼭 이곳을 가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그곳은 그 당시 나오면 즉시 취업이 된다고 하는 전설의 학교였는데 제가 집안 사정이 있어서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까 두려워했지만 형제들과 누나들 그리고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고 무조건 배워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권하셨습니다. 큰 형은 그 당시에 결혼을 했었는데 형수님의 가족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어서 형수님도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 정도로 고마웠는지 몰라요. 처음 도착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형수님 가족들의 집에서 지냈었는데 그때부터 처음으로 화장실이 있는 집에서 생활하게 된 저는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되어 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화장실이 있는 집에 살게 하고 싶었거든요. 고등학교는 마을에서 통학할 수 없어 그 지역에서 하숙을 했었는데 이 집이 저에게 살면서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숙집 아저씨는 정비소를 하셨는데 성격이 정말 호탕하시고 유쾌한 분이셨어요. 아줌마는 억세우시고 드세시지만 누구보다 정이 많아서 저를 얼마나 챙겨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엄마가 없어 처음에는 오히려 아저씨가 훨씬 편했는데 제 사정을 듣더니 아줌마는 정말 엄마께서는 손길로 나를 돌봐주셨습니다. 그 집에는 초등학생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아들은 매우 얌전하고 내성적한 성격이라 하숙생을 구해다 주셨다고 합니다. 나는 집에서 막내로 자랐고 형과 누나들이 많아서 형들이 나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그 집 아들 진숙이라는 이름의 소년을 대해주었다. 진숙이는 금방 나를 친형처럼 대하게 되었다. 우리 집이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하숙 비용도 누나들과 형들이 공장에서 번 돈을 모아주었는데 하숙집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내 사정을 듣고 비용을 반으로 깎아주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 중요한 일은 하고 다니는 것이라고 말한 아주머니께서는 자신의 돈으로 나에게 시장에 가서 옷까지 사주셨는데 사실 하숙집도 형편이 그리 넉넉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제게 그렇게 대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나중에 형만이와 대화하며 당시 겪었던 일들을 언급했더니 그분은 화를 내며 그 사람을 당장 여기로 데리고 오라고 제게 화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형만이에게 맞아서 코피가 나고 책도 찢기며 학교에서는 계속 욕을 먹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사실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선생님들은 오히려 저를 혼내고 형만이 아버지는 우리 집까지 쫓아와서 동네에서 쫓아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 편에서 제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는 어른들을 만나며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어렵게 저를 아는 데에 협력해 주시는 모습을 좋게 봤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에 보내주시고 공부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제게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학비를 대신 내주시기도 하셨고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장학금도 알아봐 주셨죠. 담임이 아닌 선생님들도 저가 학교에서 가장 일찍 등교하여 열심히 공부하니까 너무 칭찬해 주시며 문제집과 공책을 선물로 주시면서 계속 이렇게 열심히 살라고 하셨어요.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 내내 성적 1등을 했습니다. 또한 진취적인 공부를 도와주셨는데 하숙집 아주머니는 오히려 우리가 제게 과외비를 주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원래 하숙집 비용에는 도시락 비용이 없었는데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종일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 기특하다고 도시락까지 싸서 제게 주시곤 했어요. 저는 선생님들과 하숙집 아줌마, 아저씨의 애정에 보답하기 위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시골에서 간간히 가족들이 저를 보러 왔는데요. 그럴 때마다 아주머니께서 음식을 가득 만들어서 우리 가족들을 맞이해 주셨어요. 우리 가족들도 너무 감사하다고 할 때마다 손에 바리바리 없는 살림에 자꾸 뭘 들고 오니까 나중에는 서로 이러지 말라고 할 정도였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는 것은 우리 집에선 정말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졸업식 때 아버지와 형들, 누나들이 시골에서 저를 보러 오셨는데 하숙집에서와는 달리 아주머니와 아저씨, 그리고 진수도 왔었는데요. 하숙집 가족들에게 아버지는 연신 감사하다고 말씀하셨고 큰 누나는 심지어 울컥해서 아주머니와 이야기하다 울어까지 했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도 오히려 당신 가족들이 저에게 감사하다고 하셨고 진수는 형, 제발 우리 집에서 계속 같이 살자고 했어요. 사실 저는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하숙집 아저씨는 저에게 본인 정비소에서 일하는 곳이 어떠냐고 제안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좋다고 말했더니 아주머니도 좋아하시고 진수도 좋아하고 우리 가족들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아저씨 밑에서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에 저는 기특하게 여겨졌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돕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저씨가 출근하기 전에 미리 나가서 청소하고 그날 일정을 정리하고 전화를 받았고 아저씨가 출근하면 옆에서 최대한 거슬리지 않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손님들이 오면 최대한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아저씨는 제가 그렇게 일하니까 나중에는 쟤를 본인 아들로 손님들에게 소개하셨어요. 그걸 진심으로 믿는 손님들도 있었답니다. 아저씨가 자꾸 그러니까 손님들이 진짜 오해하잖아요. 너 진수 형 아니냐? 진수가 들어오면 속상해서 울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아저씨는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제게 매정하다고 하시는 대신 애정 어린 말씀을 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에는 아저씨께서 무조건 시골로 보내주시며 가는 길에 가족들과 함께 먹으라고 항상 고기를 손에 들려주셨는데요. 정말 그때 받은 따뜻한 마음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집 형편이 워낙 안 좋아서 한 해에 몇 번 고기를 먹을 수 없었는데 아저씨 덕분에 고기를 원할 때마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군대에 다녀온 뒤에 아저씨 밑에서 약 3년간 일한 결과로 제 실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아저씨는 제게 기 정도면 독립해도 좋다고 말씀하시며 가게를 차리러 광역시에 가서 성공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직도 제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서 그냥 아저씨와 계속 일하고 싶었지만 아저씨는 저에게 더 넓은 세계에서 살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셨어요. 아저씨는 무조건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고 하셔서 강제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하니까 가족들도 저를 지지해줘서 저는 광역시에 가서 정비소를 무작정 열었어요. 사실 쉽지 않았지만 아저씨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는 분들을 총동원해서 광역시에서 20대 중후반의 나이로 정비소를 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막막해서 혼자 울기도 하고 괜히 내가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 같아 걱정도 많이 했지만 아저씨는 실패는 젊을 때 해봐야 한다고 저를 강력하게 운영하시고 저는 정말 밤낮을 쉬지 않고 일하며 성실하게 최대한 친절하고 정확하게 정비소를 운영했어요. 아저씨가 실력이 뛰어나셔서 배운 대로 하니까 어리숙한 사람들이 힘들게 일했다고 은근히 칭찬해 주시며 저를 좋게 봐주셨습니다. 단골도 계속해서 늘었어요. 정비소 입소문이 퍼지자 저는 무조건 친절하고 성실하게 일하니까 제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분들이 점점 생겨나며 자리를 굳건하게 잡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살면서 여유가 생겨 아버지를 시골로 모시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래도 고향이 좋다며 거절하셨어요. 그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적도 있었고 괴롭힘도 당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고향에서 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형과 누나들과 저는 집 하나를 매매해서 아버지께서 조금이나마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드렸습니다. 당신이 떠나기 싫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살았던 집은 보안장치도 없어서
도둑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나중에는 가져갈 것도 없어도 도둑이 우리 집은 외면했던 최악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안전한 곳으로 모셔서 마음이 참 편안했어요. 도둑들도 우리 집에 훔칠 게 없는지 마을이 다 털어도 우리 집은 털리지 않았었거든요. 게다가 우리 가족이 평생 사용했던 화장실은 수리를 하여 아주 넓고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화장실이 있어서 한숨이 마음 깼네요. 돌아가게 되었다. 형만이 아버지는 여전히 그대로 계셨지만 우리가 성장하면서 돈이 여유롭게 생기니까 이제 또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요. 하지만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직접 증명하려듯이 여전히 성격은 터지고 우리만 보면 시비를 걸기도 했다. 동네에서도 얼마나 시비를 걸고 다니는지 이제 주민들이 오히려 피해서 살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려울 것도 없겠네요. 당당하게 대적해보니 오히려 분노하며 부들대면서 로망이 나은 건지 모를 소리도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사람은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만도 없는 죽었는지 살았는지의 소식도 없고 저는 동네에서 동창들을 만나면 그냥 먼저 인사하고 웃어주었더니 친구들은 어릴 때 미안했었다고 사과해서 오히려 졸업하고 원만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만이는 고등학교는 마을에서 나왔다던데 그 뒤로는 잠적했다고 해요. 그래도 우리 집 가족들이 비록 가난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남을 괴롭히거나 그런 적은 없어서 동네에서도 예전처럼 우리 집을 비난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장과 형만이에 대한 원망이 자리 잡혀 있었고 마음속에 깊숙이 원망을 담아두고 살았습니다. 저는 광역시에서 살다가 단골 아저씨께서 저에게 따님을 만나보라고 하셔서 호기심에 만나러 나갔는데요. 그 아가씨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다행히 그분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어요. 장인어른은 사실 제안으로만 한 줄 알았다며 당황스러웠지만 축하하며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습니다. 결혼 소식을 하숙집에 알리자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경사났다 하시며 축의금도 많이 주시고 진수도 형님으로서 축하하며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가족들도 당연히 제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반환했고 다행히 아내의 집안에서도 제가 성실하고 돈을 잘 번다고 환영을 받아 우리는 양가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아무 탈 없이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만난 것이 인생의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내를 만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자 제 정비소는 훨씬 더 잘 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도 사실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너무 잘 되어서 안에서부터 나와서 제 일을 도울 정도였어요. 장인어른께 감사하다고 하니 오히려 자기가 사람을 잘 봤다고 기뻐하셨고 이렇게 제가 잘 살 수 있는 것도 다 하숙집 아저씨와 고등학교 선생님들 덕분이라 저는 잘 될수록 그분들을 찾아가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받은 것은 돌려줘야 한다고 아버지가 꼭 가르치셨는데 저는 그것을 잊지 않고 찾아갔어요. 가면서 마음이 어찌나 설레던지 모르겠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비싼 선물을 꼭 들고 갔는데 너무나도 좋은 어른들이라 제가 찾아가면 본인들은 한 게 없다고 저에게 너무 잘 됐다고 하셨고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여성 선생님이셨는데 제 손을 꼭 잡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저는 정말 많이 챙겨주셨던 분들이라 저도 울컥해서 선생님을 끌어안아 같이 울었습니다. 이상하게 다 자랐는데도 선생님들을 보면 제가 어린 학생이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선생님들은 제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보면 당연히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다고 어렸을 때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그런 은혜들을 지나칠 수 없어서 몇 배로 돌려주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난한 아이들에게 기부하라고 제안하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돈을 벌며 저와 같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고 싶어서 졸업한 학교에 매년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 중에는 저에게 고맙다고 따로 연락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순간들이 뿌듯했던 적은 살아오면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받은 애정에 보답했을 뿐입니다. 다들 저에게 대단하다고 해줘서 쑥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너무 좋아서 무려 3남매를 낳았습니다.
첫째와 막내는 여자이고 둘째는 남자로 태어났어요.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랐던 것은 부끄럽게 생각한 적은 없지만 속상하고 서러운 기억은 있어서 아이들에게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돈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러한 행동은 하면 안 된다고 확실히 가르쳤어요. 제가 어릴 때 돈으로 인해 괴롭힘 당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것에 한을 끌고 있어서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내도 제 생각에 동의하면서 우리 집은 다른 점에서는 모르더라도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3남매를 낳고 일부러 여기저기 데려다 놓았어요. 많이 놀러 다녔던데 제가 어릴 때 가족들끼리 놀러 가본 적이 없어서 더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추억을 쌓으니까 제가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들이 치유되는 느낌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아이들에게 먹는 거에 대해서 풍족할 정도로 많이 사주었는데 어릴 때 못 먹어서 식사를 대신하여 물로 배를 채웠던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아이들이 한 끼라도 굶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아이들에게 과자나 아이스크림이나 그만 사주라고 할 정도로 저는 집에 갈 때마다 사서 들고 갔었는데 속에 맺힌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 들어가고 저도 정비소를 확장하며 매우 바쁜 삶을 살다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께서 나이도 많으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특별한 병명이 있지는 않았고 노화로 가셨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여전히 그리워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사실 나였다면 6남매를 혼자 키울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직업도 없었고 집도 도둑도 드나들어도 당할 집이었는데 어떻게 6명의 아이를 키울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께서 고생만 하다 돌아가시니까 오히려 저는 하늘에서는 아버지께서 몸 편하게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드디어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버지께서는 한평생을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집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항상 당신은 이미 먹었지라고 하셨었는데 저는 어릴 때는 그 말을 믿었지만 점점 커오면서 아버지께서는 굶주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는 늘 마른 몸으로 살아오셨지만 제가 성공하고 아무리 기름진 음식을 먹여도 이미 손상된 몸이 잘 회복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아버지의 나이에 비해 암 같은 심각한 질병이 없이 노년기를 보내셨다는 게 다행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의 인생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특히 제가 막내라서 형제들과 비교해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잘 알았지만 누나들은 중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자랐으니 원망이 클 법도 있겠지만 누나들에게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저 저는 누나들에게 미안한 마음밖에 없답니다. 아버지를 보내면서 제가 많이 힘들었는데 하숙집 아저씨와 아주머니도 연락이 와서 제 마음이 많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며 저를 많이 생각해 주셨습니다.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조금이라도 도와주셔서 장례식 비용도 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고 고향에 묻어드렸습니다. 아버지를 보내고 난 후 가난에 대해 더욱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던 아내, 하숙집 아주머니, 아저씨, 그리고 우리 형과 올해의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누나들 또 처가의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아주 오랜 기간 얘기를 나눈 끝에 저는 국내 결손 아동들에게 많은 돈을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제 어린 시절 가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노라 하는 말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관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도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약간의 희망이라도 주고 싶었어요. 정말 다행히 제 의견에 아내가 동참해 주었고 그 뒤로 시청에도 연락해서 도움을 많이 주었으나 제 생각보다 아직도 제 어린 시절처럼 가난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많아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어릴 때는 한국 사회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요.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사회도 고도로 발달되어서 잘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추위를 둘러봐도 아직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아이들을 위주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에도 자주 가고 지역단체와 연락해서 가능한 한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왜 그런 수고를 하느냐고 물었던 분들도 우리가 꾸준히 봉사하자마자 진심으로 대단하다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3남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어린이들도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아이들 역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졌으며 대학에 진학하여 교육봉사를 통해 어린이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린이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정비소가 커졌고 그때 저는 다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많은 용기를 내야 했지만 결국 운영을 시작한 결과 예상보다 수익이 높아져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하숙집 아저씨에게 조언을 구하고 분야는 다르지만 공장에서 일했던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에게도 충고를 구하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 결과 하늘이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공장을 열고 잘 성과를 거둘 때마다 다시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로 하숙집 아주머니가 심하게 아픈 병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하숙집 아주머니는 제게 어머님같이 여기시며 세심하게 챙겨주셨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병원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숙집 아저씨는 항상 고마워하며 덕분에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아주머니에게 베푸는 사랑의 보답이라고 말씀드리니 아저씨는 당신이 이렇게 잘해주는 것에 대해 뭘 한 게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순간 아저씨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아주머니를 챙겨주고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반드시 방문하러 갔습니다. 갈 때마다 아주머니는 무엇을 오느냐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저는 최대한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용돈도 많이 드리고 말동무도 해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렇게 몇 년 동안 병마와 싸우시다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로 낯선 지역에 왔을 때 엄마처럼 돌봐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아주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은 가게를 열지도 못했습니다. 받았던 애정이 너무 커서 아픔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너무 울면 머리가 아프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는데 아주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꼭 저처럼 훌륭하게 자라라고 하셨거든요. 가난하고 볼품없는 고등학생이었던 저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성공하게 만드신 것은 이런 좋은 어른이 되어서 나는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기로 마음먹었고 많이 기부하며 제 이름을 따서 장학금까지 만들었습니다. 때때로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왜 형만이나 아버지가 그랬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소득이 나쁘지 않고 마음껏 먹고 입고 다니기도 하지만 가끔 문득 그 어릴 적 고통과 수치를 잊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받았던 가난과 모욕은 물론 어릴 때 겪었던 학대를 내 아이들과 아내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잠기나 자버리면 말을 함께 하곤 합니다. 그때 당했던 일이 여전히 마음 깊숙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의 일들이 여전히 마음에 머물러 있나 봅니다. 자는 동안 가끔 소리를 지르기도 하며 울분에 찬 듯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제게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여보님은 너무 걱정스러운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잠들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갑자기 몸을 일으키며 공중을 향해 소리를 질러봤다고 해요. 제가 말을 걸어도 듣지 못하고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정말 안타까웠어요. 아내께서는 진심으로 제 걱정을 하셔서 병원 방문을 제안하셨는데 그만큼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깊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잊고 싶을수록 더 생각이 나네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일을 하며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며 그 기억을 다른 기억으로 대체하려 노력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심하게 시킬 계획이 없었어요. 사실 저는 상고를 나왔기 때문에 인문계 애들이 공부하는 곳에는 도통 문외한입니다. 아내는 공부를 꽤 했지만 그렇게 막 앞다투어 잘하지는 않아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한 번도 공부에 대해 강요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다행인지요. 우리 아이들 3명 다 공부를 뛰어나게 잘했습니다.
제 사연이니까 자랑을 좀 하자면 첫째 딸은 아이 중에 제일 공부를 잘했는데요. 무려 의대에 진학해서 현재는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순하고 착해서 저와 아내가 바쁘면 혼자 동생들도 챙기며 의젓하게 자랐는데 공부까지 잘해서 얼마나 예쁘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대학에서 만난 의사 남편과 둘이 부부의사로 우리 집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사위도 얼마나 성실한지 그 둘을 보고 있으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둘째는 유일한 아들인데요. 누나와 동생과 비교해 많이 까불기는 했어요. 남자아이랑 활동량부터가 달랐고 먹는 양도 차이가 났습니다. 또 어찌나 산만하던지 거짓말 안 하고 잠을 잘 때를 제외하고는 종이를 떠들고 뛰어다니더라고요. 아들은 제가 몸으로 놀아주어도 어떻게 지치는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일부러 일하는 곳에 데려가 세력을 빼도 전혀 지칠 줄 모르는 상태였죠. 그래서 아내와 나는 아들에게 공부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은 변호사입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반에서 분명히 공부를 못하는 모습이었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첫사랑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싫다고 해서 그랬다고 하지는 않아요. 아들은 고등학교 때 만난 첫사랑과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도 이미 알고 있던 아이였고 정말 참하고 착한 여자였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한 것을 환영했어요. 다만 며느리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처음에 며느리가 마음고생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불러도는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중요한지 어디 가난이 중요한지요. 물론 돈은 분명 중요하고 저도 누구보다 돈에 대한 필요성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가족은 돈보다 사람의 인성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둘째 아들의 신혼집과 혼수는 다 제거했고 예단은 받지도 않았습니다. 사돈께서는 당신의 딸을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고맙다고 했는데 저야말로 그렇게 서운하고 착한 사람을 며느리로 맡게 되어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되겠죠. 우리 막내딸은 제가 유난히 예뻐하던 자식이었습니다. 물론 셋 다 너무 사랑스럽고 제 인생에서 뺄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다른 아이들이 안 예쁘다는 뜻은 아니지만요. 다둥이 부모님들이라면 제 말을 아실 거예요. 막내는 그냥 뭘 해도 예쁘더라고요. 첫째한테 애틋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막내는 사실 사고를 쳐도 그저 사랑스러워서 막내만 보고 있으면 그냥 웃음이 나와요. 우리 막내딸은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저와 아내가. 막내가 어릴 적에 보육원 봉사에 데리고 다녔던 것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말하더군요. 막내딸도 결혼할 시기가 다가와서 우리에게 얘기를 꺼내는데 예비 사위가 농사를 짓는다고 해요. 사실 처음에는 놀랐죠. 농사가 나쁘다는 이유가 아니라 요즘 시대의 젊은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신기해서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사위가 될지 궁금했죠. 그래서 막내딸이 사위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사실 아내와 저는 막내의 사위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순하고 성실한 첫째 사위와는 달리 묘하게 건방진 모습이 있어서 특히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내가 말했죠.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막내로 자랐던 막내딸은 그런 모습이 당당하고 멋있다며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자식에게는 부모가 없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본인이 좋다는데 어쩌겠나요? 본인이 알아서 책임진다고 딸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자 알겠다고 했고 상견례 전에 아이들을 통해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사위가 본인 집에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마음에 안 들던데 돈까지 없다고 계속 옆에서 불만을 제기했고 딸은 그럴수록 결혼하면 괜찮을 거라고 고집을 부려서 한동안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아내와 딸의 의견을 적절히 조율하느라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심지어 사위가 집에 빚까지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절대 안 된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막내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더니 막내는 사람은 괜찮다고 자꾸 저와 아내가 선입견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다시 막내의 의견에 따르기로 하고 우리 집에서 신혼집 비용을 나누기로 하며 상견례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상견례 식당으로 가는 길에서도 이 결혼을 없애고 싶다고 저를 꼬드겼는데 저도 마음속으로는 당장 끝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좋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